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못 나가는 겁니다. 방송에서 저를 잘라가지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어느 방송이나 기계적으로는 우리 자유파와 좌파 1대1, 2대2 이렇게 균형을 맞추잖아요. 근데 방송은 정권은 바꿨지만, 대통령은 바꿨지만, 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민노총 산하의 언노령, 좌파 노조가 방송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언론을 관리 감독하는 게 방통위, 그리고 방심위라는 기구예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이 두 기구가 이제 방송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하는데, 또 유튜브 같은 통신까지 관리를 하는데, 이 방통위 장관급의 방통위원장을 문재인이가 알박기를 해놓은 한상혁이라는 자가 하고 있어요. 이 자는 내년이 7월 임기라고 임기 채우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게 적절하지 않다 뭐 이래갖고서 이제 심의하는 게 방심인데, 이 방심위 위원장은 정연주라는 자가 하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 출신이고, 그리고 KBS 사장도 지냈어요. 노무현 때, 문재인 때. 아주 대표적인 좌파 언론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고, 또 방송은 실제로는 민노총 언노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기계적으로는 1대1, 2대2 해가지고 우리 자유파 2명, 좌파 2명 앉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저런 게 무슨 저 자유파 대표야라고 할 만한 사람들만 자꾸 우파 진영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출연시키면 자기는 또 곧잘 지가 우파래. 우리가 보기에는 저 기회주의자고,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좌파 같은데 자꾸 우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하니까 실제로는 4명 다 좌파 앉혀놓고 방송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 같은 그 사람이 나가면 이 직원들의 구도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좌파 패널들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아직 출연을 어느 곳에서도, 어느 방송도 저를 출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안 불러주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월이 지금 벌써 한 3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3년 사이에 우리 고성국 TV를 보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또 고성국 TV가 거의 유일하게 자유우파 정론 방송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평판들이 생겨서, 이제는 저도 40년 방송 생활을 했지만 고성국 TV가 그 주 무대가 됐어요. 예전과 달리 주 무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송에 출연하라 그래도 고성국 TV 방송 시간하고 만약에 겹치면 제가 고성국 TV를 안 하고 그 방송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불러도 못 나갈 것 같아요. 되게 아침에 시사 시간이나 저녁에 시사 시간이 저희 고성국 TV가 생방송하는 시간하고 겹치거나 약간 어긋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방송사에 갔다 오려고 그러면 왔다 갔다 시간들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고성국 TV 방송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지상파 종편에서 저를 불러도 제가 고성국 TV 때문에라도 나가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게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 메시지,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잘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자유우파, 좌파 이렇게 그 본질을 적시해서 방송하잖아요. 제가 마지막까지 방송을 했던 게 TV조선인데요. TV조선에서는 자유우파와 좌파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해요. 제가 나가면 박사님 절대 좌파라는 단어, 자유우파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저쪽은 진보라고 불러주시고요, 이쪽은 보수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내재되어 있는 가치성이 있거든요. 뭔가 저 젊은 친구들한테는 보수는 고리타분하고 진보는 뭔가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저 문재인 좌파, 이재명 좌파 세력은 저거 진짜 저 진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수구 꼴통들이에요.
수십 년 전에 이미 죽어버린 공산주의 사상,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괴물 같은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이 무슨 진보냐고요. 그야말로 수구 꼴통들이지. 그런데 방송에서는 어쨌든 그들을 좌파가 아니라 진보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여러 번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했는데, 그러나 그쪽에서 불러서 제가 나간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안 따라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쪽을 진보라 부르고 우리를 보수라 부르면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성국 TV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질 그대로 우리는 자유우파고 저쪽은 좌파 수구 꼴통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정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상파 종편에서 저를 불러도 나와서 출연해 달라고 해도 제가 그들의 그런 이 프레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내가 방송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를 지상파, KBS, MBC, TV조선, 채널A 같은 데서 저를 보는 것을 원하시지만 이 방송 상황 자체가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 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서 다수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방송이 정상화될 때, 그래서 검은 건 검다 하고 흰 건 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이 됐을 때 저를 초청해서 방송해 달라 그러면 제가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선 이 방송 자체를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고성국 TV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극한 대립은 그 좌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됐어요. 5월 9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 사이가 대통령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촛불 들고 윤석열 퇴진을 매주 토요일 날만 모여서 하잖아요. 어제도 직업들 말로는 한 10만 정도가 모여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댔는데, 이자들이 그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에 나온 게 언제부터냐 하면 4월 달부터예요.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퇴임 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좌파들의 그 실체거든요. 그러면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를 타협과 대화가 아니라 극한적 투쟁으로 몰고 가는 게 누구냐? 좌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방적인 통치한다, 독재한다, 협치를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역사상 공산주의 국가가 지구상에 나타난 건 1917년 소련입니다. 그 소련 이후 지금까지 한 100년 조금 지났잖아요. 공산당 독재국가에서 협치하고 토론하고 대화한 나라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토론과 협치와 대화는 공산주의하고 안 맞아요.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절대 선이라고 전제하고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개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체제거든.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해야 된다. 사람들을 개조하기 위해서 집단 농장에도 보내고 하방도 시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도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수용소에 보내고, 그리고 말살 시키잖아요. 이 생물학적 말살을 시킨다고요. 그들한테는 대화, 타협 이런 거 없어요. 타협을 제일 싫어해요, 공산주의자들. 타협주의, 절충주의, 원종주의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야말로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겠다는 혁명 세력이니까 이자들한테는 대화도 타협도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전술적으로 하지만 본질은 투쟁이다. 그건 막스가 가르친 거예요. 레닌이 가르친 거예요. 김일성이 가르친 거라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존엄성을 갖고 있다. 개개인이 주체다. 이 개개인은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다른 생각을 서로 존중하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니까 대화가 필요하고 타협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생각이 같으면 타협할 필요는 뭐 있어요? 똑같은데.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거거든요. 100% 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겨도 60% 정도만 이겨라. 40% 정도는 진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그래야 평화로워.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을 조금이라도 더 부추기고 증폭시키고 극한적인 투쟁으로 몰고 가는 건 좌파들이 수십 년간 해온 겁니다. 이것에 대응해서 싸움을 해왔는데 우리 자유우파가,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름도 인정하고 좀 달라도 대화로 타협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생각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좌파들, 대다수 좌파들에 대해서도 관용적으로 대해왔어요. 왔는데 그 중에 주사파는 관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주사파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폭력으로 뒤엎겠다는 세력이니까, 그리고 그 세력의 그 본부가 지금 북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강도랑 타협하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 김일성이랑 어떻게 타협을 해? 김정은이랑 어떻게 타협해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쏘는 전술 핵무기를 마지막 그 단계까지 이제 개발해놓고 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들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화 타협을 통해서 협치적 방식으로 국가경영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 대상은 우리 체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인정한 전제 위에서 생각이 다를 때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하고 대화 타협은 불가능하죠. 그야말로 순진한 생각이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아니 그 용어를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아니 이 실체가 드러나니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진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롭게 매일매일 변화되는 뭐 새로운 것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 단어가. 그러니까 진보로, 좌파를 진보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진보로 표현해 달라고 방송사가 우리한테 요구한다고요. 저한테. TV조선도요? TV조선도 그렇습니다. TV조선 누구 눈치 보나요? 눈치 보죠. 네, 문재인 정권 때 제일 눈치 본 게 TV조선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조선일보고 TV조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다 광화문에서 모였지만 그 중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비판을 하는 시위를 했던 것은 조선일보, TV조선 앞에서가 유일합니다. 다른 언론은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으니까 굳이 거기 가서 촉구한다 이렇게 시위할 필요도 못 느꼈어. TV조선 우리 편인 줄 알았거든. 조선일보 우리 편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던 거지. 그러니까 그 배신감,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드신 분들이 TV조선 앞에서 TV조선 반성하라, 각성하라 이러고 시위까지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체제는 전 세계의 어느 공산주의 국가와도 다른 별종입니다. 돌연변이 같은 겁니다. 저거는 공산당이나 공산주의를 지금도 신봉하는 정당들이 세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좌파 정당들도 북한은 정상적인 공산주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아주 그 별종입니다. 별종. 전 세계적으로 막스가 주창하고 레닌이 그걸 실천해서 만들어낸 공산주의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다 멸종했어요. 없어졌어요. 100년간의 체제전쟁을 통해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도저히 인류 발전을 담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 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다 무너졌어. 그런데 중국과 북한만 남아있는 거예요. 중국은 왜 남아있냐면 공산주의 안에서도 등소평이 등장한 이후에 경제는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중국도 저거 변종이다, 제대로 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그동안 비판적으로 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변종이 돼 갖고 살아남아 있어요. 중국은 북한은 그것도 아닌 변종이에요.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이교도 사이비 종교 집단 수준이에요. 그 김일성 집안이 그 윗대로 가면 김일성이 아버지 어머니 특히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그 반석위에 세우시고 하는 그 반석이 이름을 성경에서 딸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 김일성이가 만든 주체사상, 그죠? 그 주체사상에 수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 수령론이 핵심이에요. 수령이라는 그 자리는 되게 하나님 대신에 수령을 넣어서 만든 이론이야. 쉽게 말해서. 네. 그리고 그 19세기에 유럽에서 잠깐 나왔던 그 사회 유기체론이라는 이상한 이론이 있어요. 사회를 생물과 비슷한 거다라고 주장했던 거야. 네? 그걸 유기체라고 해요. 사회 유기체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죠. 네. 그런데 사회 유기체론은 뭐냐면 이 생물도 머리가 없어지면 죽잖아. 팔다리가 끊어져도 살지만 머리가 없어지면 죽잖아. 사회도 그 유기체와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론이 있어. 잠깐 나왔다 사라졌어. 이걸 어디서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수령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 수령만 존재하면 팔다리가 없어져도 다시 솟아나고 다시 만들고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이 보편적 계급이 혁명의 주체라는 거거든. 계급이 주체라는 거야. 개인이 아니고. 근데 주체 사상의 핵심은 계급이 아니야. 주체 사상의 핵심은 그 주체의 정수인 수령이 주체인 거야. 딱 한 사람, 김일성이가 주인공이야. 나머지는 다 김일성이라는 수령을 보위하기 위한 몸체에 불과한 거예요. 2,500만의 북한 주민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지금의 김정은이 이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한 몸뚱아리에 불과한 거야. 손발에 불과한 거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마뱀 꼬리 자듯이 다 쳐내도 괜찮은 거야. 이론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은 별종 중에 별종이지. 그래서 저게 계속 생존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저게 생존이 불가능한 체제거든. 그런데 생존을 해.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중국이 끊임없이 뒷배를 봐줘. 중국은 이 북한을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입술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은 이고 이빨이고 북한은 입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실이잖아. 순망치안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안전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은 우리 편으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북한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뒤로 석유 대주고 쌀 대주고 무기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는 김일성부터 김정일까지 70년 동안을 북한 사람들을 계속 세뇌를 시킨 거예요. 아까 얘기한 수령론 가지고 세뇌를 시켜놨어. 그래서 북한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만나면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물론 사투리 때문에 대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언어 사고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인종들이에요. 그런 별종 중에 별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웬만큼 굶어도 체제에 불만을 토하지 않아요. 200만 명이 굶어 죽어 갔는데도 정권에 대해서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이상한 체제거든.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 국가들은 다 망했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게 중국하고 북한인 거야. 중국은 사실상 사회주의를 경제적으로 포기했어요. 그런데 북한 하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왜 이게 간단하게 무너질 것 같은데 계속 버티냐? 중국이 도와주고 있고 북한 자체가 북한의 주민들이 그렇게 개조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주체 사상에 물들은 남한 사회,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 종북파, 종북 주사파들이 이걸 계속 북한을 지지하고 그러면서 내부의 혼란을 갖고 오는 거야. 남남 갈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서 북한과는 체제 능력이 50배 이상 차이 나게 이미 경쟁이 끝났어요. 50배 차이 나는데 무슨 경쟁이냐고. 끝났는데도 여전히 북한이 더 좋은 나라고, 김정은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남남 갈등 때문에 북한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역사의 흐름을 김정은이 따위가 어떻게 그걸 계속 막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저 북한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야.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20년이다, 10년이다, 뭐 좀 구구하지만 저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10년 안에 북한은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무너지면 무조건 좋은 거냐?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 숙제가 너무 많아져요. 자, 무너졌어. 그럼 저쪽에 붕괴가 됐어. 2,500만 명 이러면 다 굶어 죽도록 우리가 볼 겁니까? 어쨌든 굶어 죽지 않게 우리가 해줘야 돼. 더 나아가서 우리만큼 바로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살게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생활 환경을 향상시켜 줘야 되잖아. 이제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이걸 하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금 경단위 돈이 들어갔다는 거야. 1,0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100조, 1,000조 다음에 경이잖아. 그 정도 돈이 들어가도 완전히 그 동서독 간의 소득 차이를 완전히 그 해소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돈만 갖다 부어 놓으면 되냐 하면 또 그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사고방식의 차이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우리 현실적으로 지역주의가 있어가지고 영남 사이의 호남 며느리 그러면 정말 궁합이 잘 맞아서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선거 때만 되면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좀 시끄럽잖아. 막 긴장되고 그러잖아. 아니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그 별것도 아닌 지역 감정 때문에 그러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이념으로 살아왔던 2,500만 명과 5,200만 명이 한꺼번에 섞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후에 우리 숙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용광로 속에 녹여서 융화시켜서 7천만 또 해외 동포 8천만 합쳐서 8천만 9천만 정도 되는 정말 이제는 이 중강국이 아니라 정말 강대국으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것은 사실이나 그 기회에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유우파 정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문재인 좌파 정권, 노무현 좌파 정권, 김대중 좌파 정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야 흡수하려는 얘기냐? 흡수 통일론이냐? 햇볕으로 가야지 무슨 놈의 흡수야? 포용으로 가야지 무슨 놈의 흡수야? 그러는 바람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이 15년 동안에 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중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좌파들이 극악스럽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통일세 아직도 우리가 신설을 못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차분하게 준비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5년 갖고 안 된다고요. 최소한 10년, 20년 정도는 우리 자유우파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또 의회 권력도 안정적으로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해서 이런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세도 신설해서 한 20년, 30년 기금을 모아놔야 어느덧 갑자기 통일이 왔을 때 돈을 풀어서 급한 것부터 불 끄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27년 대통령 선거 정권 재창출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 5년 우파 정권, 자유우파 정권 하다가 또 저쪽에 뺏겨버리세요. 예? 진짜 나라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각오들을 하고
정말 그 중장기적인 어떤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다들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 우리 윗세대는 6.25 전쟁과 이 보릿고개를 겪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안 하더라도 공산당이 얼마나 위험한 집단인지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잘 알지만 우리 아랫세대로 가면 MZ세대로 가면 이런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지 상태에서 최초로 만나는 그 사회적 관계가 유치원 교사일 거더라고요. 집에서 나가서 누군가를 타인과 만나는 최초의 관계 맺음이 유아원 유치원 교사들이고 초등학교 교사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백지 상태에서 그 타인 선생님들이 주는 정보를 거의 비판할 수 있는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학교 현장을 정교조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은 바로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잡기 위한 것이 교육감 아닙니까? 지난번 6.1 지방선거 때 우리가 좌파들한테 빼앗겼던 교육감을 절반 가까이는 되찾아왔지만 정말 아깝게 찾을 수 있었는데 실패한 교육감 선거들이 몇 군데 있어요. 경남도 그 중에 하나고 울산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의 교육 현장을 좌파한테 지금 거의 내주고 있었다. 그동안은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정말 깊고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내가 사실 먼저 연락한 게 아니고 진주 들어와서 복집에 가서 복을 먹고 여기 커피숍으로 오는 중에 박대출 의원의 프레카드가 걸려있는 걸 보고 생각이 나서 전화했더니 지금 막 달려왔어요.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기 진주에 활동하시는 아미고 회원들도 계시고 서울이나 춘천이나 각지에서 아미고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잠깐 토론하려고. 예, 서울 경북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셨으니까 그렇죠. 예, 아유 환영합니다. 네. 백로동입니다. 제가 고성욱 박사님은 제가 워낙 존경하고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 촬영 중이죠? 네, 그래요.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래도 만난 김에 우리 몇 가지 우리 박대출 의원하고 현안 얘기 좀 몇 가지 하고 그리고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뭐 정치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우선 우리 고성국 TV가 박대출 의원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큰 빚을 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 좌파한테 탄압받아가지고 갑자기 생방송 중단됐을 때 또 광고 탄압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박대출 의원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대출 의원과 이 고성국 TV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걸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이 이런저런 의논들을 해왔고 특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최근의 뉴스는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거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대출 의원이 또 언론사 출신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거가 기사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최근에 박대출 의원의 정치적 발언인데 그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내가 방송을 통해서 전에는 드렸지만. 네, 우리 고승국 박사님이 그 아침 방송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 쓴 글이었는데 지금 워낙 그 MBC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너무나 이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보도를 도를 넘어서 하고 그것은 언론사의 본분을 넘어서 이제는 그냥 정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지금 언론사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보도를 하는 데 대해서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안스컵 순방 외교를 나갔으면서 아마 전용기에 탑승은 거부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이 가열되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 취재 기자,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우리 헌법상의 자유이고 그래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언론에까지 그것은 오히려 조작, 왜곡 그런 보도까지 도와줄 의무는 없는 것이다. 국가가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는 것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예, 그래요. 도울 의무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또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언론사나 기자들에 대한 그런 통제나 탄압 그런 사례에 비하면은 아직은 그게 비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그때는 훨씬 더 심했다. 이런 걸 제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미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우리 박대준의 주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이지 취재를 제한 거부한 것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실제로 취재를 제한하거나 취재를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 있는데 오지 말라든지 청와대 대통령실 출입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간 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MBC가 현장에 와서 취재를 하고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보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네. 그 사실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는 지그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청와대에 출입을 금지시킨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취재 제한이죠. 그건 언론 탄압이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선의를 가지고 배려해서 취재 편의를 봐준 건데 그런데 도저히 이 MBC의 잘못된 왜곡 보도 행태가 고쳐지지도 않고 사과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음해하고 거짓 정보로 정부를 공격하는데도 계속 우리가 편의를 봐줄 이유는 없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것은 취소하겠다. 그러나 와서 취재하는 거는 누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조치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박 의원님, 이제는 이제 언론인이 아니잖아. 언론사들이 보니까 진짜 무슨 동업자 의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니 네, 상대가 저 MBC라고 해서 네. 다른 언론사가 왜 말을 못 해주더라고? 그것은 아마 저로서도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또 동업 의식이랄까 그렇게까지 보기는 쉽지는 않고 그만큼 예. 또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고성구 박사께서 조선일보의 그 논조에 대해서 네. 강하게 질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네. 제가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좀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우리 사실 국가적으로 참 충격적인 참사를 지금 겪은 직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세안 순방을 나가면서 정말 마음이 무겁다. 이 상황에 꼭 외교를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았는데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국익이 걸린 순방 외교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순방길에 올랐는데 이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국가적 애도, 국민적 애도를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저 좌파들이 추모를 빙자해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계속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퇴진이 추모라는 기상천외한 그런 표현을 쓰던데 그 집회 참가한 분들이 네. 그것은 추모가 아니죠. 정치적 이용이지. 네. 정치적 이용. 진정으로 그런 우리 국민들이 큰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또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서려면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선수설이죠. 선수설이고 그에 따라 응당한 응분의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선수설 책임을 논할 문제이지 지금 뭐 책임부터 논한다거나 또 그것을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적 아픔을 정치적 그런 이용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본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갑자기 전화해갖고 급하게 달려온 박대철 의원을 앉혀놓고 제가 여기 참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인사드리러 왔는데. 전격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더 잡아두기가 어려워요. 이게 주말마다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가 주말에만 잠깐 와서 지역 활동을 하시니까 제가 길게 잡아두진 못하겠고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좌파와 이념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 고성국 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우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 TV는 여전히 좌파들의 음흉한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만만 회원이 되어서 고성국 TV를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지만 10,000명의 회원이 되기까지 딱 2,000명이 부족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2,000분만 더 만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